그럼 지금부터 파트 3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3에서는 초청 영사분들 강연 외에도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수상작 3개 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혁신지원단 파트장이신 오세욱 박사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이번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입니다. 예, 이 3부는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 사례인데요. 저도 이제 이 보도 사례들을 미리 좀 자료들을 먼저 받아봤는데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생한 기록들이 남겨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어렵게 해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이 2세션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부일보 이한비 기자님께서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한겨레신문 최윤아 기자님이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10분간의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는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올해 수상작 3편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3편의 사례 발표가 있은 다음에도 똑같이 1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공지해 주신 대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안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부일보 이한비 기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 발표를 맡은 중부일보 이한비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발표는 기획 이유와 그다음에 기사 제작 과정, 그다음에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이유입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체들도 지금 많이 이제 다양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대표되는 SNS까지 등장하면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보의 양도 지금 많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부일보 역시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등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저희의 기사들을 많이 전달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뉴스 양도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독자들,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것이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의 시각이나 기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언급량, 연관어 같이 개량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를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좀 더 독자들에게 많은 이해를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 이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 이전에도 사실 있었는데요. 2018년이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언론 주목도, 그 다음에 후보들의 기사 언급량 등을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로 본 선거가 이미 나간 바가 있는데요. 그 기획에서 조금 더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기사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의 기획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왜 대선 주자 분석으로 하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게 3가지를 좀 띨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 자체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점, 그리고 이 대선 주자 중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또 유력 주자로 꼽힌 점,
그리고 이런 중요도 덕분에 또 기사량 역시도 엄청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런 방대해진 기사량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유를 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이제 정하고 나서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치 아이템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해석이나 우리의 시각을 넣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의 검색량, 그리고 해당 인물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자라는 것이 고려가 됐고요. 또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분석만 전달하게 되면은 기사의 내용이 심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에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됐는지를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기 여론조사, 그 결과와 또 포털이나 이런 사이트들의 추이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완성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또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면은 사실 잘 만든 결과가 또 제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사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넣었고, 지명 기사에는 여론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 등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54개의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 필요한 기사들을 추려내는 데는 이 비카인즈가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이 대선 주자 4명의 정보, 현재는 지금 저희가 4명인데요. 그 4명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한 달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사가 나왔고 어떠한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1번을 보시면은 기사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전체 주자 4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인물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기간별로도 또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은 그 분석 결과 및 시각화라고 해서 이제 또 여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주로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대선 주자별로 이 각 시기별로 얼마나 기사가 나왔는지 그 언급량의 변화를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 주자는 이 시기에 얼마나 기사가 많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기사가 많았는지, 그리고 이 여파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수단으로 키워드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 역시 이 키워드 트렌드와 이제 부수적으로 함께 분석을 해 나가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관어의 경우에는 이 빈도수와 가중치를 통해서 이 주자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이 키워드가 많이 나왔냐를 집계를 하는 거다 보니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물들의 이제 그 기사량, 거기에 더해서 인물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또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분석이 함께 진행이 됐다면은 또 여론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2가지 형태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 지금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기관 2곳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를 해서 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 트렌드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의 트렌드 분석을 저희가 매달 또 진행을 해서 얼마나 검색량이 나왔고 어느 시기에 많이 나왔는지 그런 관심도를 같이 분석을 해서 콘텐츠에 이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기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희 그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가 이제 처음 보도된 시기는 2020년 9월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솔직히 그런 대선 주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시절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처음 그 기사를 작성했을 때는 여당의 이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2명의 기사 언급량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제 이때는 그냥 좀 그런 그래픽이라든지 시각적인 효과도 저희가 많이 좀 이제 하지 않다 보니 조금 조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0년 12월이 되면
지금 그 여권의 대선 주자 2명에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3강 체제로 개편이 됨과 동시에 또 저희가 이것을 이제 지명과 온라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픽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이 3강 체제로 계속 분석과 보도를 해 나가다가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9월부터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많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4강 구도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기간에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도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이 대선 주자 3명, 그다음 이 홍준표 의원까지 4명의 그동안 빅카인즈 분석량, 그리고 연관어, 여론조사 추이, 포털 트렌드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저희가 종합을 해서 이 주자들이 언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들이 이 사람들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의 그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매달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를 매월 내고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뉴스가 점점 저희가 시기를 거듭하면서 좀 더 내용이 고도화해지고 분석 역시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접목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 뉴스의 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조회수라든지 공유량이라든지 저희의 이제 대표 콘텐츠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런 빅데이터 분석으로 또 다른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또 기획을 내게 됐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빅데이터로 본 경기 인천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획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그 신문협회에서 진행했던 R데이터 분석 그 수업을 저희가 듣고 이제 거기서 배운 교육한 내용,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여기다가 구현을 해냈는데요. 저희 이번 그 빅데이터로 본 경기 인천은 이제 그 주민들,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좀 밀접한 주제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에서 착안을 해서 음식점들의 그 창폐업 현황을 이제 코로나19 시기 그 5년간의 그 창폐업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요. 아직 기획이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10월의 경우에는 이 경기 인천에 있는 그 노포 그리고 100년 가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중부일보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실현을 해 나가고 이를 이제 콘텐츠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의 경우에는 그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이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될 시기라고 보고 그 시기에 이제 기존 기사와 차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사 그 키워드 분석과 그런 빅카인즈 분석 외에도 연관어나 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긍부정 수치 같은 경우도 기사에 좀 접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언급만 하는 정도였던 포털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의 비중도 확대를 해서 이제 그 기획에다 녹여낼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픽이나 시각적 효과도 강화해서 좀 더 이 내용들이 더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이해 좀 되기 쉽게 가독성을 높게 저희가 만들어낼 계획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빅데이터 그 기사를 낼 때 아무래도 이제 빅카인즈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빅카인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이 빅카인즈를 다른 데이터 분석에도 좀 융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저희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더 고도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저널리즘 구현에도 중부일보가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하미까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빅카인즈를 이렇게 알차게 활용해 주신 걸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제가 참 정말 잘 안 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이한미 기자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한겨레 미디어 스페셜 콘텐츠팀, 콘텐츠부 젠더팀의 최윤아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저도 참 데이터 편향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윤아 기자님께서는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연속 보도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 스페셜 콘텐츠부 젠더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윤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젠더팀에 온 지가 4월부터 왔고요. 이제 한 7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젠더 데이터 블랭크, 빈칸을 추적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획은 5회로 끝났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빈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회에서 늘려서 지금 9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개념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 젠더팀에 오기 전에 출판팀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남성을 디폴트 값으로 설계된 어떤 데이터나 인식들이 여성에게 적으면 불이익, 많으면 위험까지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념인데요. 영국 저자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영국 사례를 총망라해서 영국에 이렇게 많은 공백들이 있습니다를 입증해 보였는데 저는 당시 이 기사를, 서평을 쓰면서 이거의 한국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젠더팀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한국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것은 정말 영국의 그 작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영국 작가를 그런 책만 기대서 취재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근거,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입니다. 두 개 합치면 이런 겁니다. 정부, 국가와 지자체가 인적 통계,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법에도 보면 구분이 너무 곤란하거나 구분해봤자 별 뭔가 이득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웬만하면 성별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체크포인트를 일단 거쳤습니다. 이 통계가 인적 통계인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가를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성별을 분리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꼭 성별 분리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도 그동안 블랭크, 빈칸으로 남았던 통계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가 4가지 블랭크를 뽑았습니다. 이 젠더 폭력에서 하나, 채용 성차별에서 하나, 출산 휴가, 모성 보호 제도죠. 모성 보호 제도에서 하나, 산업 안전 분야에서 하나. 여성의 통상적인 생애 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통계들은 여성의 삶을 읽어내기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총 4가지로 골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젠더 폭력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썼던 기사인데요. 112 신고 건수는 인적 통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인적 통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것이 인적 통계가 아니고 단순 건수이기 때문에 성별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보이게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기자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이 경찰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서의 모든 112 신고 통계를 남녀, 성별로 분리해서 나름대로 자체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나눠보면 진짜 다른 것이 보일까 경찰에게 물어봤고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살펴봤는데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112 신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교통 주정차 민원이라든지 이런 행정 민원 쪽 신고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 신고가 많았습니다. 신고의 내용이 차이가 나죠. 분리해서 보면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남성이 신고한 경우에는 계속 조사, 그러니까 입건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의 신고인 경우에는 현장 종결,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합의하세요, 이 정도 해봤자 벌금밖에 안 나와요 라고 무마하거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분리해 보니 경찰의 조치도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근거로 경찰청에 다시 한번 문의를 했고, 경찰청은 앞으로 그 112 신고 통계에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112 신고 통계에 너는 왜 그렇게 집착하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젠더 폭력의 특성이 암수 범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수 범죄라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에 드러나는 게 굉장히 적은 그런 범죄를 말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애인과 싸운 거 이런 거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단계의 통계, 112 신고 통계가 있어야만 이 젠더 폭력의 실상과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112 신고 통계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19만 건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식 통계에 진입하는 건수는 5만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4만 건은 어디선가 다 흘러나간 거죠. 합의로 이렇게 유야무야 되거나 그런 것들까지 보관을 해야 여성이 처한 젠더 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통계인데 요즘에 또 많은데요. 아내 살해 사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죠. 그럼 1년에 몇 명의 여성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카운팅을 해야만,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으로 카운팅을 해야만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 범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 범죄 통계, 또 검찰 범죄 통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총 15건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웃도 있고 타인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배우자는 없습니다. 이 배우자는 친족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 뭉뚱그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족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 형제끼리 칼부림이 난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젠더 폭력의 특성이 유야무야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채용 성차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다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증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 성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여성 비율이 예컨대 15%였는데 최종 합격에서 여성 비율이 10%로 줄었다. 그것은 면접 단계에서 약간의 성적 편향, 성별 편향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채용 성차별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이 면접 성비 공개를 기록과 관리를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성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각 공공기관은 면접 때 여성 비율이 얼마였는지를 다 기록 관리해라 라고 했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공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이 담당 주무부처 기재부였는데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시간까지 좀 기다렸고요. 이 장혜영 의원 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 공공기관이 면접 성비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안 하고 있었고요. 10곳 중에 4곳이 범정부가 합의로 도출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또 한 번 기사로 지적을 했고 결국에 기재부가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관리위에 TF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일을 하면서 이 기획을 통해서 가장 효능감을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출산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는 사실 의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생길 때부터 여성 노동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3개월간은 쉬어야 된다. 이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저에게 들리는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출산휴가 쓰지 말래요. 그럴 거면 퇴사하래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 진짜 실제 현장에서 출산휴가 제대로 쓰고 있을까? 사용률 얼마나 될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출산휴가 사용률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는 이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출산휴가 사용 인원 통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출산휴가 사용 인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저출생 때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가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산업안전인데요. 산재 통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재 통계도 당연히 성별 분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성별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산재 통계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너는 산재 맞아, 너는 산재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 인정률은 성별로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그 인정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와 ILO 국제노동기구는 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의 성별 분리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 건설업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겪는 산재는 되게 가볍게 치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성별로 분리해서 성별 인정률을 공개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015년에 한 번 그 비공개 문서로 성별로 따로 집계를 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남성은 46.8%, 여성은 36.5%만 성별 인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10명이 저 산재예요 라고 신청하면 남성은 4.5명인데 여성은 3.6명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럼 이렇게 인정률에서 차이가 날까 고민을 했더니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자체가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게다가 이분들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 기준 역시 상당히 남성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고열 작업이 산재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남성이 주로 근무하는 용광로라는 것은 고열 작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급식실에서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공백은 곧 인식의 공백이거든요. 이 인식의 공백이 이 데이터 공백을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정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산재 하면은 보통 건설업 남성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식도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남자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안전장비, 필수적인,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마저도 다 남성 위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깔창 3개를 깔고 안전화를 신는 여성의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데이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까지 좀 같이 봐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취재를 하면서 이 데이터 공백이 발생하는 패턴을 좀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아까 앞서 소개했던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에서도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데이터 공백은 누군가의 악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의도를 파헤치지 말고 그 패턴을 읽어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읽어내 봤더니 이렇습니다. 보통 이 데이터 정제 과정 속에서 데이터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 112 신고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성별 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경찰에 질문을 했을 때 그 112 신고 통계에는 5인 신고가 되게 많아요. 그 다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러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5인 신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19만 건의 신고 중에서 5만 건만 공식 통계에 진입을 하는데 14만 건이 다 5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 과정에서 누가 데이터를 걸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읽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하는 일은 보도자료에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거를 해석하고 전문가 멘트를 듣고 이런 일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통계를 디폴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 통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충분히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되게 관성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면 이렇구나 하고 해석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 역작업이었고요. 그 데이터를 읽기 전에 여성에게는 이 통계가 필요해. 이게 있나? 하고 찾아보는 선후 관계를 바꾸는 그런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꺼진 기타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기사인데요. 그 백신 접종하고 나서 부정 출혈을 겪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 출혈은 그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사이트에 기타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기타 항목에는 수많은 여러 부정 출혈 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부정 출혈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의 데이터들도 다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기타 항목에 유독 여성의 애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보통 기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별도 지표가 되기에는 너무 작아, 너무 미미해. 그래서 기타에 묶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가 저 그래프만 보셔도 가장 뚱뚱하죠. 가장 높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여성의 고통이 자꾸 기타로 취급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금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은 근로감독했을 때 이만큼 어긴 사업장이 이만큼이구나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공개된 데이터니까. 근데 저 기타 속에는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미부여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요구하게 되면 기자님 그거는 국회의원실에 자료 요청하세요. 그래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격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기타에 녹아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진 기타도 다시 보자라는 저의 나름대로 교훈을 얻었고요.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기에 굉장히 벅찰 정도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 기자분들이 좀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통계 중에 하나가 그 전국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담당하는 남자나 여자 성비가 9대 1이라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최인아 기자님 발표 내용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전해 들은 바로는 BBC에서 최근에 그 자신들의 보도에 무의식적으로 성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는 걸로 수기로 다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공백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런 편향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하고 있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발표 너무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네,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집안일 서비스들이 많은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당하는 범죄들도 산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윤아 기자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파악한 바로는 산재로 계산, 그러니까 측정이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성폭행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기타의 함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가사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사 서비스도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은 산재,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산재가 발생하는지가 기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당하는 범죄 신청하면 산재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서비스업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연이어서 최윤아 기자님께 유튜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젠더팀이 있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같은 질문, 연결되는 질문인데, 네, 혹시 언론사 차원에서도 보유한 데이터, 지금 일단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 보유한 데이터도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겨레 신문에는 젠더팀이 있습니다. 거의 언론사 중에서 거의 처음인데요.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이 젠더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다루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남성의 문제도 다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인과 여성이라는 그 생물학적 이분법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젠더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컨대 뭐 변이수화사 같은 분도 성소수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만약에 이 남성이라는 어떤 젠더적 문제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의 미비점을 좀 지적하고 싶으신 분들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보유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구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공개할 계획이 있고요. 또 저 역시도 사실 기자는 모든 분야에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전문가분들이 또 발견해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또 답을 할까요? 네, 먼저 그럼 제가 읽고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최윤아 기자님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취재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 기타를 파악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은 문과고 약간 숫자 일십 백천만 이렇게 읽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통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과 보고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미 연구자분들께서 한 번씩 살짝 건드리고 가셨어요. 이 기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뚱뚱하고 이 기타가 결코 적어서 기타가 아닌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한마디 언급하고 딱 치고 간 것을 제가 이렇게 딱 물고 늘어져서 이 기타 안에는 그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구자기 때문에 만약에 최윤아 기자님께서 데이터를 공개해 주면 먼저 받아서 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한비 기자님께 사실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한비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중앙 언론이 아니고 이제 약간은 좀 중앙이 아닌 곳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근데 중앙 언론이 아닐 경우에는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혼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디지털 뉴스부, 중부일보 디지털 뉴스부에서 이러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분과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이제 중부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언론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언론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 면에서 이런 이제 중앙지에 비해 이제 좀 인원도 적고 또 이런 거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또 수단도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직접 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교육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이런 거를 해낸 끝에 이제 빅데이터 계획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저 혼자서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하게 되려면 기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석 통계 기술 같은 경우도 좀 다양화돼 있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웬만하면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거를 공유를 해서 협업도 좀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또 그런 분야가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분석은 또 저 혼자서 지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열악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분석을 이제 직접 또 배우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았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이런 거를 더 파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다 해내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 참 혼자 하신다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네요.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도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이번 컨퍼런스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리고 이하민 기자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도 주최 측인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재단의 비카인즈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비카인즈가 써보셨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고 한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카인즈를 제가 1년 동안 써오면서 이제 봤던 거를 보면은 비카인즈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봤는데 한 번도 리뉴얼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기획을 해 나가면서 이 분석하는데 이게 조금 더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추가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적으로 그 구현하는 방향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돼서 제가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뉴스 그 기사량을 이제 주로 이제 그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객관적인 그 분석 외에 좀 더 연관어의 그런 긍부정 수치를 또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이 기사들이 좀 특히 많이 나왔던 기간들이 좀 더 같이 좀 구현이 됐다면은 제가 좀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또 일일이 또 구분을 해 나가고 또 이걸 제 또 나름대로 또 분석을 또 접목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좀 고도화된 그 분석 기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최윤아 기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드린 질문인데, 정말 최윤아 기자님 발표를 듣고 그 보도를 보면서, 이걸 저한테 어떤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문제도 있지만은 보이는 데이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상은 기계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이 역사적으로 드러내온 젠더 편향을 학습해서 그 결과물들이 오히려 더 편향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윤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문제에 너무나 공감하고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보이게 했을 경우에 편향을 학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가지고 나오는 문제들도 또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이 없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같이 어떻게 해보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최윤아 기자님께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데이터가 드러내는 편향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저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경찰이 112 신고 건수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알고리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로 데이터가 112 신고 그 건수잖아요. 근데 성별 분리도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로데이터의 성별을 분리하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보정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여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해결하고 싶은데 답이 참 없네요. 말씀대로 전 노데이터의 완결성을 지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번 사례 발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이한미 기자님과 최윤아 기자님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그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수상하신 3편의 작품의 보도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올해 그 데이터 세각화상을 수상하신 KBS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의 내용을 KBS 이영관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을 수상한 시사인 스쿨존 너머 사례를 변진경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오픈 데이터상을 수상한 MBC 일본 노비의 기술 사례를 남재현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10분간 질의응답이 아까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계신 분들은 보도 사례 발표하는 동시에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의 보도 사례를 이영관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영관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창원의 심층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형관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프로젝트에 좀 수상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사실 여기 설 자리가 좀 아닌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주인공이라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자라는 이유로 여기 서서 저희 작품이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위주로 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저희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요. 이 지방소멸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2014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국내에서도 논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 심각하다, 약간 이런 논의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문제의식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고 지방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기를 좀 수도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기획을 할 때 지방 소멸 너 뭐 아는 거 뭐냐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시골 마을에서 뭐 마을 사라지는 이야기 아니냐, 수도권에 사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희 취재진이 좀 판단을 하게 됐고, 그 판단의 근거로 저희는 언론 보도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 1월 달에 보도한 케이스인데요. 지방소멸 아이템 다루면 대부분 보도가 좀 비슷합니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는 보도량이 많지는 않고요. 최근엔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고, 지역 언론에서 다루는 보도는 시골 마을 사라진다, 약간 이런 겁니다. 약간 리포트 1분 40초로 치면은 패턴 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 뭐 시골 마을 가서 빈집들 좀 보여주고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좀 듣고 그러면서 거시적인 통계로 마무리하는 약간 이런 고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게 좀 대중들한테 하여금 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좀 축소 보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상을 축소해서 인식하게 되는 프레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템 진행할 때는 좀 다르게 가보자라는 게 저희 취재진의 목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보도 위주가 아닌 심층 보도 위주로 좀 가야 된다라는 좀 결론을 갖게 됐고, 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심층 보도로 가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심층 보도, 조사의 영역이 가장 세밀하게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자라는 결론을 냈고, 처음에 목표를 굉장히 거창하게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의 현 주소가 어떤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다 보자라고 이때
결정을 내렸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보자였습니다. 해서 넘기면 애초 이 프로젝트는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기자들이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의 땅이라는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53분 분량이거든요. 53분 안에 그 지방에서 소멸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취재했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지금 이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과 그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뭐 데이터를 활용한 3D 시각화물을 통해서 뉴스를 조금 더 신선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던지는 그런 도구로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게 특정한 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좀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던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화면도 사실은 저희가 좀 디테일을 넣는다고 넣은 건데 나사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거든요. 불빛이 이제 수도권과 이제 대도시권 위주로만 밝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몰려 있고 나머지는 소멸되고 있다는 거를 좀 상징화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영상물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서 3년 동안 1000여 명의 청년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 4곳은 인구가 줄어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면 그 지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30년 안에 30% 가까운 자치단체가 없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어요. 전부 초원으로 가고 사람도 안 다녀. 3만 명이 안 되는 자리에 상가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공실이 지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원이 없다고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목숨마저도 차별을 정부에서 한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예요. 사망만 존재하는 거죠. 한가롭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공멸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에 가면은 처음 나오는 그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이게 영상을 뭐 제가 이유 없이 넣은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 내에서 그런 의도로 저희가 좀 영상물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페이지 화면에 몇 개 캡처해서 이렇게 제가 삽입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이런 카드 뉴스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욕심을 좀 많이 부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희 당시 목표는 좀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저희 페이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그 사용자 경험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그 마우스 스크롤이나 클릭 등 독자한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 개발자 팀원분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고요. 글쓰기 역시도 저희가 분량 조절을 맞춰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현장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좀 세밀한 데이터로 좀 받고 싶어서 이제 통계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받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렇게 거치고 나서 엑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결과물들이 있지만 뭐 세출 예산 부분이라든가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가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시각화가 가능한 것 위주로만 축약을 조금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전달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 사례들이 이겁니다. 이 빈집 지도는 사실은 그 시사인에서 이미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문을 좀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그때 좀 차별화 두고 싶었던 포인트는 읍면동 단위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사는 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도록 설계를 했고요. 소멸위험 지도는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데이터가 좀 자세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님 통해서 제가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빈집 지도랑 소멸위험 지도가 말하는 거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소멸이 지방에 많이 되고 있다, 이게 전부인데, 왜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넣었냐면은, 그 소멸위험 지도에서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만 이제 그 지수가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집 지도와 소멸 위험 지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함께 넣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든다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카토그램 지도라고, 카토그램 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역의 면적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아이디어 차용은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장짜리 단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고 이거를 이제 시계열로 입체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 정제랑 분석 작업은 196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부 다 진행을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인터넷 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시기별로 66년, 80년, 90년 해서 그 지도의 변화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건 뭐 에피소드인데, 저기 보시면 독도 있잖아요. 독도를 데이터로 표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럼 독도 너무 작은데 그냥 빼면 어떨까요? 했다가 이제 또 약간 독도가 없어지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디테일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이외에도 뭐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을 3D로 시각화한 것, 그러니까 줄 한 줄 한 줄이 인구의 이동을 표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도 같은 것들은 뭐 히트맵이나 뭐 리플렛 등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 클로징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게 광고기획자 이재석 씨께서 저희한테 만들어 주신 건데, 서울만 이렇게 남아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각화의 힘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엑셀로 표현해서 분석을 마치더라도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처럼 많은 데이터 시각화물들이 좀 정제된 분석을 통해서 잘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사실은 뭐 지인 통해 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 차례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줌이나 전화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도 좀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보통 신문사 위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중앙 언론 위주로 그런 것들이 지역에도 좀 많이 퍼져가지고 또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영관 위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데이터 시각화상 보도 사례를 접할 때마다 이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가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을 수상한 시사인 변진경 기자님께서 그 스쿨존 너머 내용 보도 자료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에서 사회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변진경 기자입니다. 여기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시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수상작인 스쿨존 너머라는 기획 프로젝트의 그 보도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공유 드리기 전에 제가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속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여기 데이터 기반 취재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엑셀 파일들을 갖고 취재에 뛰어듭니다. 저희 취재도 스쿨존 넘어, 그러니까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에 관한 취재도 역시 이런 엑셀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하나만 갖고 저희가 있었을 때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이걸 이제 수집하느라 좀 애를 먹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막막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뒤로 가기 안 되네. 네. 네. 보시면,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날짜, 요일, 또 시간, 사고 유형, 날씨, 어떤 차가 어떤 운전자가 아이를 쳤고, 또 어떤 아이가 어떤 성별의 아이가 다쳤는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어떤 취합한 기사만을 쓸 때 별로 힘이 없다고 좀 느꼈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갔고요. 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길 위에서 많이 놀고 있고 차들과 혼재돼서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한 출장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었고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제 데이터들을 갖고 엑셀 뭉치, 아까 봤던 것 같은 엑셀 뭉치들을 들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길이 어떠한지 보고 거기 주변에 어른들,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묻기도 했죠. 여기에서 뭐 혹시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혹은 또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느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취합해서 갔던 데이터 속의 한 아이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엑셀표 안에 있는 아이가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앞에서 제가 만났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그러는 거죠. 제 2년 전쯤에 여기 근처에서 사고 났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좀 놀래서 물으니까 실제로 2년 전 어느 여름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승용차에 부딪혔고 그래서 다쳐서 제 다리에 철심 받고 한 1년 반 동안 학교 휠체어 타고 다녔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반가워서, 사실 반가우면 안 되지만 아이가 다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데이터 속의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좀 반가워서 다가가서 꼬치꼬치 좀 물으니 아이가 조금 대답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자님 저 이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다른 아이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친구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사고 났었는데 굉장히 다리가 많이 다쳐서 1년 반 동안 놀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또 목발 짚고 엄마가 1년 반 동안 학교를 데려다 주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데이터적으로 뭔가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 아이를 만났던 사고 장소에 들고 갔던 데이터들이고요. 저기 노랗게 표시된 곳이 실제 그 아이가 겪은 사고입니다. 7월 1일에 월요일 5시였고요. 맑은 날이었고 60세 남성이 몰 승용차가 7살, 그리고 만 7세입니다. 만 7세 남자에게 이제 충격을 가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 중상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4주 이상의 병원 치료 요하는 부상이라고, 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분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아이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우린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실제 그 데이터 속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겪은 것,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친구들을 보고서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갖고 상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날씨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그걸 제대로 상상을 해보려면 역시 현장에 가봐야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이들 하나하나고요. 그 아이들의 사고 하나하나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이걸 갖고 이 장소로 가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놀이터로, 또 놀이터에서 도서관으로, 도서관에서 주택가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걸었던 길, 왜 여기서 사고 났을까? 이 나이대의 아이가 이 시간대에 왜 사고가 났을까? 혼자 걸었을까? 학원 가는 길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네, 이건 한 광역시, 이런 점들이 이제 모여서 한 광역시의 그 히트맵입니다. 색깔이 짙어질수록 사고 다발인 지역이고요. 이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친 아이들입니다. 혹은 죽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더 넓게 살펴보면 이건 전국 지도입니다. 전국에 만 13세 미만 보행 어린이, 그러니까 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보행 어린이가 길을 걷다가 자동차를 만나서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를 당해서 경찰청에 정보가 등록된 경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 많은 지역에 그냥 까만 점이 많네. 하지만 저 까만 점 작은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겪은 비극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사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점 하나로 돌아와 보면요. 이 사고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근처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 사고 다발 지역이죠. 사고가 많습니다. 저 중에 빨간 점이 뭘까요? 밑에 엑셀 데이터 이제 보시면 19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충남 아산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 횡단보도는 당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건너다가 맑은 날이었고요. 42세 남성이 몬 화물 소형 트럭입니다. 이 7세 남아를 쳐서 사망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모두 이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민식 군입니다. 네, 민식이법의 그 제정을 이끈 민식이 사고의 지도입니다. 결국은 저 하나의 사고가 사실은 제가 이 취재에 뛰어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바일 게임인데요. 게임 제목이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게임이고요. 아이들이 갖가지 포즈를 지나가고 게임의 조작자가 자동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피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길 위에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위협하고 자동차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밟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자동차가 찌그러져고 아이들은 킬킬 웃고 있어요. 네, 여기서 길 위의 가해자는 어린이고 피해자가 자동차 혹은 운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혹은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민식이법이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는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높습니다.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여기서 그 보행 어린이, 길 위의 어린이를 보는 시각은 그 아이들은 모두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영상의 시각은 무엇이냐? 자동차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눈 시각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기록이 길 위의 아이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이제 아이들을 욕하고 그 부모를 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이어져 왔고 반성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관점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보도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보도의 기조는 내내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아이들 시각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항상 어른의 시각, 운전자의 시각, 차량의 시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사고를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해준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눈에 구글 글래스랑 액션캠 이런 것들을 달아서 길을 걸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런 인도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를 만납니다. 자동차가 툭 튀어나오지만 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아이는 일종의 민식이법 놀이를 할 수도 있는 아이인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았을 때 굉장히 사고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많은 현장들을 갔습니다. 지자체로 치면 한 18곳이고 핫스팟,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치면 한 40군데를 팀원들이 나눠서 실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처럼 눈높이를 낮춰서 카메라를 실제 저희 이제 100에서 130cm 아이들의 심장 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걸은 길들을 많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들을 많이 찾아봤고 카테고리들을 이런 곳들로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스쿨존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아이들은 죽고 밖에서도 죽습니다. 결국은 연속된 길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길 위의 아이들 그리고 모든 보행 약자들 혹은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그런 정책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격차 문제입니다. 계층 격차입니다. 보행 안정의 계층 격차. 결국 사적으로 구매하고 부유한 집안만 보행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환경. 네, 다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사고다발 지도를 보면 단순히 아동 인구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단순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대적 사고 다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가설은 그런 것이죠. 가난한 지역은 아동 인구 수에 비례해서 사고율이 높지 않을까. 사실 이제 심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반비례 그래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기대했지만 사실 실제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했는데 약간 섬뜩하게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오른쪽 하단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 이른바 이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는 인구당 사고 건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인구당 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요. 결국은 근데 이런 데이터 하나를 갖고 데이터 자체만 저희가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아, 잘 사는 지역이 안전하구나. 못 사는 지역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어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곳으로 가자. 저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 거고요.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한 곳, 부유한 지역이 갖고 있는 안전 요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걸 보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현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데이터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나면 데이터는 강력해집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점으로 와보면요. 이것도 한 지방의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있고 근처에 주택가가 많고 여기는 이제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많아서 최근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주황색이 중상사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관찰하면서 아침 등굣길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특이한 길로 가는 거죠. 한 건물 사이 쪽길 같은 데로 애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지도를 확대해 보면 저 건물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 친 지역을 보면 건물이 둘로 쪼개져 있고 저 사이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학교로 많이 아이들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상해서 옆에 있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이 길은 뭔가요? 네, 아저씨가 만든 길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셨는데 이 건물을 2013년쯤에 지을 때 요 근처에서 하도 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요 길을 내면 요 안전하게 지름길을 내면 아이들이 길에서 사고를 좀 덜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실 때 중간에 길을 일부러 내시고 땡땡 초등학교 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도 다르셨어요. 실제 아이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근처는 진짜 사고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왜 그러셨냐 하니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지역을 그 공간을 그냥 건물로 두며 임대 수익만 해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그러니까 한 1년에 1,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희 이제 기사에도 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께서는 그 이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한지는 오래되셨는데 막상 동네 분들이 잘 몰라주셔서 좀 섭섭해하고 계셨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셨고요. 이후에 아마 KBS, MBC 아침 방송에도 이 사례가 소개돼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에피소드를 일단 마쳤는데요. 예, 저희 보도는 일단 저희 이제 지면 매체지만 이런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로 또 구성을 해서 독자들에게 많이 확산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영상도 찍었습니다. 드론 영상 많이 띄웠고요. 전국 각지를 돌으면서 한을 위해서 많이 또 영상을 찍고 또 360도 VR로도 구성을 했습니다. 로코스코핑 기법을 이용한 모션 그래픽을 입혀서 좀 특이한 VR 영상을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증강현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지면 매체고요. 가장 많은 내용을 저희 지면
시사인 733호, 734호에 많이 실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면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진경 기자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사인을 구독하고 있는데 올해 이 기사를 보고 올해 구독료는 끝났다. 더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읽었던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오픈 데이터 상을 수상하신 MBC 일본 노비의 기술에 대해서 MBC 기획 시스템의 남지현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기획실팀의 남재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모든 보도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에는 현장 기자 4명, 그다음에 리서처들이 사안에 따라서 4명에서 6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팀원들이 다 작업을 했던, 그래서 기사화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제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각각 기자별로 사안별로 그때 당시에 할 만한 이슈들을 사전 취재한 뒤에 그 뒤에 사전 취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본격적으로 전부 다 투입이 돼서 이 취재를 하는 형태의 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올해 2월에 했던 보도인데요. 일본 로비의 기술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첫 보도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 규제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왜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그 힘의 저력은 어디서 나와 있을까?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재작년 7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되게 뜨겁게 달가오르고 일본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느닷없이 이제 7월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 뒤에 모두 다 향한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향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달려가서 만나기 시작하죠. 정치인들과 행정부를 만나기 시작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한국보다는 일본의 뜻이 더 관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저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나 이게 가장 궁금했었고요. 이거의 근원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재는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1차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얻은 게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K 스트리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미국에는 로비 회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대략 미국에는 그 미국 법무부 사이트에 등록된 회사로 치면 약간 505곳, 500곳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변에, 정치 1번지 주변에 다 모여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이제 공개도 해놓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일본 비교를 해보면 일본 한 170곳 정도, 한국은 한 120곳 정도 접촉을 했다. 로비 회사를 고용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베 정권 이후에는 일본이 한 55곳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곳 중에 한 곳, 9곳 중에 한 곳은 일본 손을 거쳐가거나 일본과 작업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데이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로비 활동을 벌이면 미국은 로비가 아시겠지만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법무부 파라 사이트입니다. 외국인 로비 대리인 등록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뒤에 얘기를 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요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주제를 몇 개 정했습니다. 지소미아. 근데 문건이 한 3-4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안부는 어떨까? 그리고 봤더니 몇 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디까지 이걸 모을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귀결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이 들어가는 거 다 찾고 한국이 들어가는 거 다 찾자. 그래서 다 찾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게 약 한 1942년부터 이 단어가 포함된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다 이제 빼낼 거 빼내고 추려봤더니 한 290건 정도 문건이 저희가 봐야 될 문건이 한 290건 정도 됐었고요. 이게 여기 등록도 하지만 미 의회에 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90건이 조금 넘는 수였는데 그것도 다 봤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 참고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어느 회사가 어떤 로비스트가 어떤 계약 조건으로 어떤 비밀을 준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 계약 금액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는 그 로비스트가 언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되게 세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디테일한 상황까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제목 위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매터리얼이라고 참고 자료에는 그 로비를 한 활동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기고문을 실었다든가 어떤 홍보 활동을 했다든가 이 결과물들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전체 5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어떤 회사를 고용했나,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썼나, 그리고 어떤 의제로 로비를 맡겼나, 그리고 누구를 언제 만났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 포션 중에 가장 큰 차지하는 것들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줬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엑셀 작업을 보시면 지금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각 로비 회사와 그다음에 그 소속 단체,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정당, 그다음에 그게 하원인지 상원인지 혹은 싱크탱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엑셀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긁어서 붙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서류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형광펜으로 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를 분류를 했고 그걸 다 엑셀 작업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저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거였는데요. 전체 이제 자금으로 보면 한 2배 반 정도,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한 3,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한 9,900만 달러, 한 1,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적은데 1942년 이후부터면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맨 처음에 추릴 때 영사관, 대사관, 정부 총리실 일본에요. 그 위주로 관공서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한국에서도 그 관공서 외교부를 비롯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았던 거고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이 관공서에서 로비나 공공 외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의 물밑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당히 작아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금액은 말씀을 드렸고 이 로비 문건이 만들어진 횟수를 봐도 한국 한 600건 정도, 그다음에 일본에 약 1,600건 정도 되는 또 한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아까 저희가 꼼꼼히 뜯어가지고 엑셀로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보면 일본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그다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한국은 코로나나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 비자 문제 이런 데 천착했던 반면에 일본은 생각과 달리 초대, 브리핑, 대사관, 그다음에 그 수에 많은 여행 혹은 야구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미국의 전 관계를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되게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반면 일본은 되게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일본 로비스트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로 일본 로비스트 분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건 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못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는데 이분을 섭외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던 게 이 취재를 할 때 People enjoy sitting 들어보시죠. down over lunch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nd when you're trying to buil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hat's a technique that is really valuable to observe. But they're the hosts, I should say. The host is Japan, yeah. People who are in the room have a lot of power because they draft legislation. When the U.S. is deciding on a foreign policy, Congress plays a very big role in that. The embassy does have, a group. They build new networks this way. 이게 방금 이제 로비스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 규제가 되고 나서 2달 뒤 2019년 9월에 미 하원에서 한국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저 로비스트가 실제 미 의회 하원에 들어가서 이걸 설득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직접 이걸 해야 된다고 설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관찰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사관 직원과 이 로비스트가 같이 들어갔다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물어봤습니다. 사실 되게 감사했었는데 고마웠던 게 이 취재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시차와 그다음에 자동응답기와 이메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차는 당연히 나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1~2시쯤 이제 취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날 저녁 때 6~7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자동응답 사무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동응답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뭐라도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일이 확인하기가 더 힘들었고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방금 그 꼬미앤컴퍼니라는 그 미국 로비스트 회사에서 그 대표가 흔쾌히 이제 인터뷰를 응해줘서 저희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었는데 아마 되게 귀찮았을 법도 한데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시 만난 상황, 미 의회의 어떤 하원의 어떤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22개의 의원실 관계자들을 불렀고 나와 대사관 관계된 사람들은 그저 관찰만 했다. 찬반 토론을 붙이고 그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결국에 어떤 것들을 강요해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분위기,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낸다. 이게 아마 저 일본의 로비의 목적이자 실체지 않았나. 실제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방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는 이제 의회나 행정부 쪽에 되게 집중돼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의회 행정부보다는 언론에 훨씬 더 대학이나 싱크탱크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요. 이게 워싱턴에서 정치 1번지, 미국의 정치 1번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입니다. 우리 여의도 벚꽃 축제하고 비슷한 건데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가스라테프타 조약이라고 그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 주지사에게 벚꽃 3,000그루를 선물합니다. 그건 어떤 선물이었냐면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를 허용해주는 사실상 용인해주는 용인해주는 걸로 맺었던 가스라테프타 조약을 맺은 후에 그에 대한 답례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진 벚꽃이 지금도 수천 그루가 이제 자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퀸이 되면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식비나 아니면 비행기 싹 이런 걸 다 지원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활동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영상 이제 보도된 영상을 보시면 실제 일본의 거리를 그대로 워싱턴 앞에 의회 앞에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었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정치 후원금도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죠. 이 가격 후원금 차이도 11,700달러에서 우리는 한 1,000달러 정도 한 걸로 나오고요. 실제 재밌었던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접촉한 흔적이 없었는데 당시 일본은 어김없이 바이든 캠프에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말씀이 좀 빨라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서정호 교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서정호 교수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더 있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진단을 했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요 문서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글로 다 번역까지 해서 공개를 해놨고요. 저희가 이걸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보다는 그 특파원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교재로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걸 한번 실제 보고 취재에 좀 활용하고 싶다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저희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저희가 되게 저희뿐만 아니라 리서처들이 밤새고 같이 막 취재한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 큰 상 주셔서 네, 아마 모두가 되게 큰 위로가 됐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재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어워드 심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픈 데이터상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왜 만장일치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곧 다시 이제 토론 발표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댓글창에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튜브 질문을 통해서 KBS 이영광 기자님께 지방 언론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시각화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영광 기자님, 예, 좀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네. 거의 1시간 정도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은 일단 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페이지를 제작하는 거는 저희 본사에 계신 그 시사기획 창팀의 도움과 그다음에 저희 개발팀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계셨던 그 정한진 선배의 도움 받아서 좀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시각화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는 좀 저희가 사실 제작비도 좀 많지가 않았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인맥 찬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카이스트랑 좀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프론트 페이지 개발이라던가 이제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들도 이제 지인 통해서 좀 이 보도의 취지 같은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시각화 부분, 근데 디자이너 분들, 인재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뭐 줌을 통해서 좀 많이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네, 항상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나오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보도 사례를 접할 수 있어서 예, 저도 이제 미디어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진경 기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스쿨존 너머가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 혁신을 받은 이유는 데이터와 인간 그리고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아까 발표에서처럼 너무 잘 엮어주셔가지고 데이터가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데 외부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서술을 해주셨어요. 그 중간중간인데,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거 외주 업체들이 다 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부 업체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했던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처음에 저희 기획을 이제 제가 하고 저희 편집국 안에서 팀원을 모으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평소대로라면 그냥 지면에 텍스트 기사로 보여주지만 제가 요 주제로 사실 언론재단에 그 공모를 이제 냈던 이유도 그때 VR, AR 그 실감형 보도 부문으로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이 주제 자체는 사실 2년 전부터 그 민식이법 제정 단계에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격했을 때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게 제대로 다루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 양측의 입장 혹은 피해자의 이야기, 피해자 유족의 호소
울음 이런 것들만 전하지 않고 제대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그 아이들의 시각이 잘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었고 지원 형식에서 VR 혹은 AR 그리고 또 예산을 또 지원 받으면 저희는 굉장히 좀 가난한 조직이라서 받으면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할 때 이제 공모가 떴고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기존의 텍스트만이 아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첫 번째가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진행을 했던 그 웹페이지, 특별 웹페이지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스튜디오 벨크로의 유원선 대표님과 이전까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의 빈집 그리고 대림 이런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또 좋은 호응을 이뤄냈고 저희 손발이 잘 맞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일단 떠올렸고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텍스트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영상 PD도 같이 저희 편집국에 합류를 해서 같이 영상 저널리즘 저희가 원래 지면 기반이었지만 영상 저널리즘도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희 그 PD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우연찮게 그 전문가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과 한참 회의를 했습니다. VWL의 김승범 소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원래 질문이 있었고 예전에 또 이런 행사장에서 저희 그 팀원인 김동인 기자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한다 하니까 굉장히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눈을 반짝이셨다 하셔서 그러면 같이 해보시겠느냐 해서 굉장히 기획 초기 그러니까 5월 6월부터 미팅을 하고 취재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에 대한 의도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협업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남지현 기자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도 사료에서 보여주셨듯이 그 간단한 엑셀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가다를 통해서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 페이지에 혹시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그 영문들을 다 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번역까지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계에서도 이거를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 더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크롤링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느끼신 점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되게 어렵긴 했는데 아직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이제 텍스트와 제목과 이름과 장소, 시간만 있는 거여서요. 이걸 어떻게 따로 거기서 어떤 걸 유추해내기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자동응답기와 이메일이었다고,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시차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에 쓴 어떤 글, 소속해 있던 단체, 책 이런 것들 다 찾아갖고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유추해갖고 쓸 수 있는,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어보는 단계, 그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뜯어가지고 확인하는 단계가 가장 힘들었고요. 좀 지구 반대편에 또 있는 데였기 때문에 이걸 대안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에 현장에서 좀 부딪힌 것 같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히 보시라고 번역도 좀 해놨고 그렇게 좀 추려놓은 상태가 지금 저희 공개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관 기자님께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은 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 개 만나고 되게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너무 짐작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과정들을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짐작이 가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고 좀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 방안도 한번 이렇게 됐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좀 두 개인데 일단 그 데이터 작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가다거든요. 이게 밤새 가면서 이제 이게 틀린 정보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MBC 선배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제가 진행했던 데이터 말고도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이게 종이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제 옮겨지는 과정 자체가 이제 막아놔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뽑지 못하는 거에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 치고 하는 그런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지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공개되느냐를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제 개발자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가도 아니고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획자 역할을 좀 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에서 맡은 일들을 수행하는 팀원들의 업무를 이해하는 게 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하더라도 이제 저희 팀원들 기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작업이라든가 데이터를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릴 때도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과 실제로 데이터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통이 되고 좀 그런 업무의 비중 자체가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팀원들에게도 많이 조율이 되는 형태로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언론에서도 이런 인터랙티브 페이지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항상 들으면 데이터 저널리즘은 그 모든 분들이 항상 노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공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노가다가 아니라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수많은 품을 들여야 된다는 것들은 이제는 점점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분에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 아직 먼 거 압니다.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어워드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변경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인간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환경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언론이 데이터 저널리즘,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각자 좀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변진경 기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자 개인으로 혹은 매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역시 기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요. 이번 기획을 하면서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기자 생활하면서 하던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고 내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툴과 많은 기술이 이미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모른 채 내가 하던 것만 해오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면서 우물안 개구리 같아서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경험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물 밖을 한번 봤으니 저도 그 맛을 받고 이렇게 상도 주셨으니 좀 열심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젊은 기자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먼저 주어지려면 매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투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데서도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만 있거나 혹은 그것을 알려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누가 굳이 많이 와서 활용해 주길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우리는 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성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곳도 많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과 언론과의 접점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박사를 받은 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이 정말 배워 나가야 되는 것도 많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남재형 기자님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예. 네, 저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이사이 조그맣게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축적해 나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 중에 방금 이영광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느냐. 이것만이라도 사실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 관심이 전 요즘 되게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사실 다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좀 공유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노하우 중에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오픈해서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불필요한 시간들, 이른바 아까 노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들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자분들이, 동료 기자들이 같이 이 일에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정말 공유해서 서로 공개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가 하자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영광 기자님도 같은 주제에서 짧게 저희가 뉴스를 판단을 할 때 시청률이나 클릭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 기준이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뉴스페이지 사실 만든다고 해서 포털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반들이 지금부터 좀 조성이 되면 좀 좋겠고, 이게 PV로만 판단하는 그런 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널리즘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직에서 더 큰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한 만큼 인정받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 수상 모두 축하드리고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